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의 1876년작 고전소설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죠. 아시다시피 소년의 성장담이자 미국 남부 문화에 대한 풍전을 담고 있는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대중성과 문학성 모두 갖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후속작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더 깊은 사회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읽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소설 전체 챕터들 중에서 주요 챕터들 위주로 이야기를 들려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장난기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년 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제1장 톰? 대답이 없다. 톰? 이 녀석 여전히 조용하다. 도대체 그 녀석 어딜 간 거야? 톰, 너 어디 있어?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노부인은 안경을 코끝으로 살짝 내리고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이번엔 안경을 이마로 올리고 그 아래로 방을 다시 살폈다. 톰 같은 작은 녀석을 찾을 땐 절대 안경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 그 안경은 실용보다는 멋을 위한 물건, 노부인의 자랑거리였다. 사실 난로 뚜껑 2개를 눈에 얹어도 그 안경만큼 잘 볼 수 있었을 터. 노부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띠더니 그리 사납진 않지만 가구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흥, 너만 내 손에 걸려라. 그땐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이미 허리를 숙여 빗자루로 침대 밑을 쿡쿡 찌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끌어낸 건 고양이 한 마리뿐. 이 녀석 정말 터무니없어. 노부인은 열린 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토마토 덩굴과 잡초로 뒤덮인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톰은 없었다. 그래서 목청을 한껏 돋워 멀리까지 들리도록 소리쳤다. 톰, 어딨니? 그때 등 뒤에서 살짝 소리가 났다. 돌아보는 순간 노부인은 재빨리 작은 소년의 우도 뒷자락을 붙잡아 도망치려던 녀석을 붙잡았다. 하, 역시 그 벽장 속이었구나. 너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그 손 좀 봐. 입도 좀 보란 말이야. 그게 뭐야, 그 끄적한 건? 모르겠어요, 이모. 내가 뭘 줄 아나? 그건 잼이잖아, 잼. 내가 40번도 넘게 말했잖아. 그 잼에 손대지 말라고. 회초리 내놔. 회초리가 허공에서 윙윙거렸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이모, 뒤봐요. 노부인이 휙 돌아서며 치마를 위험해서 구해냈다. 그 틈에 톰은 쏜살같이 달아나더니 높은 울타리를 기어올라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모 폴리는 잠시 놀란 얼굴로 서 있다가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저 녀석 내가 아직도 파악하질 못했나? 저 녀석이 나를 속인 게 몇 번인데 늙은 바보인 내가 제일 큰 바보지. 늙은 개한테 새 재주를 가르칠 순 없다고 했던가. 하지만 세상에 저 녀석은 매번 다른 장난을 치니 어떻게 알겠어. 내가 화를 내기 직전까지 얼마나 괴롭힐 수 있을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잠깐이라도 내 주의를 들일까봐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면 그걸로 끝이야. 뭐 손을 댈 수가 없어. 내가 저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 그게 하느님 앞에 진실이야. 성경에도 있잖아. 매는 아끼고 아이는 망친다. 나도 저 아이도 죄를 쌓고 고통을 키우는 거야. 저 녀석은 악마 같은 장난꾸러기지만 그래도 내 죽은 언니의 아들이야. 불쌍한 것. 그래서인지 채찍질할 때마다 마음이 안 들어.
매번 봐줄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때릴 때마다 이 늙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여인에게서 태어나 짧은 날을 살며 고난으로 가득하지. 저 녀석은 오늘 오후에 학교를 빼먹을 거야. 그래서 내일은 벌로 일을 시켜야겠어. 토요일에 다른 아이들이 다 놀고 있을 때 일 시키는 건 가혹하지만 저 녀석은 일하는 걸 세상 그 무엇보다 싫어하니까 내가 의무를 다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안 그러면 내가 저 아이를 망쳐놓게 될 거야. 톰은 학교를 빼먹었고 신나게 놀았다. 저녁 식사 전에 겨우 집에 돌아와 어린 흑인 소년 짐이 다음날 쓸 장작을 톱질하고 쪼개는 걸 도왔다. 사실 톰이 모험담을 늘어놓는 동안 짐이 일의 4분의 1을 했다. 4분의 3을 했다. 톰이, 정확히는 이복 동생인 시드는 이미 자기 몫을 끝냈다. 시드는 조용하고 모험심 없고 말썽도 없는 그런 아이였다. 톰을 저녁을 먹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탕을 훔쳐 먹었다. 이모 폴리는 교활한 질문들로 톰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순진한 영혼인 그녀는 자신이 암흑의 외술교에 재능이 있다고 믿는 허영이 있었다. 그녀의 투명한 계략을 저급한 교활함의 걸작으로 여겼다. 그녀가 말했다. 톰, 오늘 학교가 좀 더웠지? 안 그래? 네 이모. 꽤 더웠지? 네 이모. 수영하고 싶진 않았니 톰? 톰은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다. 불편한 의심이 스쳤다. 이모의 얼굴을 살폈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아니요, 별로요. 이모는 손을 뻗어 톰의 셔츠를 만지며 말했다. 지금은 별로 덥지 않구나. 그녀는 셔츠가 마른 걸 알아챈 게 아무도 모르게 성공했다고 뿌듯해했다. 하지만 톰은 이미 바람의 방향을 알아챘다. 그래서 다음 수를 막았다. 그 몇몇 애들이 머리에다 물을 부었어요. 제 머리도 아직까지 축축하네요. 여기 보세요. 이모 폴리는 그 명백한 증거를 놓친 게 짜증스러웠다. 한 수 뒤진 셈이었다. 그러다 새 영감이 떠올랐다. 톰, 머리에 물 붓느라 내가 꿰맨 셔츠 칼라 풀진 않았지? 재킷 단추 좀 풀어봐봐. 톰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다. 그는 재킷을 열었다. 셔츠 칼라는 단단히 꿰매져 있었다. 됐어, 가봐. 네가 학교를 빼먹고 수영 갔다고 확신했는데 이번엔 용서해주마, 톰. 넌 속이 좀 탄 고양이 같구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이번엔. 그녀는 자신의 추리가 틀렸다는 게 반쯤 아쉬웠지만 톰이 한 번이라도 순종적으로 굴었다는 게 반쯤은 기뻤다. 하지만 시드가 끼어들었다. 이모, 톰 칼라를 흰 실로 꿰맨 거 아니었어요? 지금은 검은색 실인데요? 뭐라고? 내가 분명 흰 실로 꿰었는데. 톰! 하지만 톰은 이미 문 밖으로 달아나며 소리쳤다. 시드, 이건 네가 맞는다. 안전한 곳에서 톰은 재킷 옷깃에 꽂힌 두 개의 큰 바늘을 꺼냈다. 하나엔 흰 실, 하나엔 검은 실이 감겨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시드 때문에. 시드가 아니었으면 이모가 눈치 못 챘을 텐데. 젠장. 이모는 가끔은 흰 실로, 또 언제 가끔은 실로, 검은 실로 꿰매시니까 헷갈려 죽겠네. 시드는 좀 내가 혼내줘야겠어.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다. 그는 마을의 모범소년은 아니었다. 모범소년을 잘 알았지만 그리고 그를 혐오했다. 2분도 안 되어 그는 모든 고민을 잊었다. 어른들의 고민이 어른에게 무겁듯이 그의 고민도 그에겐 무거웠지만 새로운 흥미가 그를 사로잡았다. 새로 배운 휘파람 기술이었다. 흑인에게서 배운 이 기술은 새소리 같은 독특한 울림으로 혀를 입천장에 댔다 떼며 그렇게 내는 액체 같은 떨림이었다. 독자도 소년 시절이 있다면 이걸 기억할 터.
열심히 연습한 끝에 그는 입에 하모니카를 가득 담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마치 천문학자가 새 행성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강렬하고 순수한 기쁨으로 따지면 천문학자보다 이 소년이 한 수 위였다. 여름 저녁은 길었다. 아직 어둡지 않았다. 톰은 휘파람을 멈췄다. 낯선 소년이 눈앞에 서 있었다. 톰보다 살짝 큰 녀석이었다. 세인트 피터버그. 이 초라한 마을에선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새로운 이는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이 소년은 멋지게 차려입었다. 평일인데도. 모자는 귀엽고 파란색 웃옷은 새것에 단정했고 바지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금요일인데 신발을 신고 화려한 리본 넥타이까지 했다. 도시풍의 기운이 톰의 속을 뒤틀었다. 톰은 화려한 녀석을 쳐다볼수록 코를 더 높이 치켰고 자신의 옷이 점점 더 초라해 보였다. 두 소년은 서로를 노려보며 한 명이 움직이면 다른 한 명도 옆으로 따라가며 원을 그리며 눈싸움을 했다. 마침내 톰이 말했다. 내가 널 이길 수 있어. 어디 해보시지.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다니까. 못한다니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 이름이 뭐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상관 있게 만들어줄게. 그럼 어디 해봐. 더 떠들면 진짜로 할 거다. 떠들. 자, 어쩔래? 너가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한 손 묶고도 널 이길 수 있어. 그럼 왜 안 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너 계속 까불면 진짜 할 거야. 너 같은 녀석들 맨날 봐왔어. 그 똑똑한 척. 그 모자 뭐냐 그게. 이 모자 싫으면 던져봐. 감히 던지면 계란 빨아먹는 놈이나 다름없어. 넌 거짓말쟁이야. 너야말로. 겁쟁이 거짓말쟁이. 감히 어디 뭐 덤비지도 못할 거면서. 꺼져. 너야말로 꺼져. 여기서 비켜. 너나 비켜. 두 소녀는 발을 비스듬히 디디고 서서 증오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밀치던 두 녀석은 결국 조심스럽게 힘을 뺐다. 톰이 말했다. 넌 겁쟁이야, 강아지 새끼. 내 형한테 이를 거야. 그럼 형이 새끼손가락으로 널 때려 눕힐 수 있어. 야, 내가 너네 형 무서워할 것 같냐? 우리 형이 더 커. 저 울타리 너머로 너 형 아마 던져버릴걸? 두 형은 모두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었다. 그건 거짓말이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사실이 바뀌진 않아. 톰은 발가락으로 먼지에 선을 그었다. 이 선 넘어봐봐. 그러면 너 두들겨 패줄 테니까. 감이 넘는 놈은 양도둑이나 마찬가지야. 새로운 소녀는 즉시 선을 넘으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어디 해봐. 너무 몰아붙이지 마. 조심하는 게 좋을 텐데. 너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왜 안 해? 진짜? 진짜로 2센트만 줘도 할 거야. 새로운 소녀는 주머니에서 동전 2개를 꺼내 조롱하듯 내밀었다. 톰은 그걸 땅에다가 내리쳤다. 순식간에 두 소녀는 고양이처럼 엉켜서 흙바닥에서 뒹굴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옷을 찢고 코를 때리고 핥히면서 먼지와 온갖 먼지에 휩싸였다. 혼란 속에서 곧 톰이 위에 올라타서 새로운 소년을 깔고 앉아서 주먹을 날렸다. 항복해! 톰이 소리쳤다. 상대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주로 분노로 울고 있었다. 항복해! 톰은 계속 주먹을 날렸다. 마침내 새 소년이 숨죽여 항복이라고 내뱉었다.
톰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제 배웠지? 다음엔 누구 건드리는지 잘 봐도. 새로운 소녀는 옷에 먼지를 털며 흐느끼면서 코를 훌쩍이며 가끔 뒤를 돌아 톰에게 다음에 잡히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했다. 톰은 비웃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떠났다. 하지만 등이 보이자마자 새로운 소녀는 돌을 집어올려 톰의 어깨 사이에 명중시킨 뒤에 영양처럼 도망쳤다. 톰은 그 배신자를 쫓아 집까지 갔고 그 집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적을 도발했지만 상대는 창문 너머로 얼굴을 찡그릴 뿐 나오지는 않았다. 결국 새로운 소년의 어머니가 나타나 톰을 나쁘고 천박한 아이라며 쫓아냈다. 톰은 그 녀석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돌아갔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한 톰은 창문으로 조심스레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매복에 있던 이모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그의 옷 상태를 본 이모는 토요일 휴일을 노동의 감목으로 바꾸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제2장. 토요일 아침 여름 세상은 밝고 신선하며 생기로 가득했다. 모든 마음에 노래가 깃들었고 젊은 심장이라면 그 노래가 입술로 흘러나왔다. 얼굴엔 환희가, 발걸음엔 활력이 넘쳤다. 아카시아 나무는 꽃을 피웠고 그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마을 너머 약간 떨어진 카디프 언덕은 초록으로 덮여 꿈길 같은 안식의 땅처럼 보였다. 톰은 흰칠 페인트통과 긴 손잡이 붓을 들고 보도에 나타났다. 손잡이를 보니 기쁨이 싹 사라지고 깊은 우울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30야드 길이 9피트 높이의 판자 울타리. 삶은 공허하고 존재는 짐처럼 느껴졌다. 한숨을 쉬며 붓을 담가 맨 위 판자에 칠을 시작했다. 한 번 또 한 번. 하얗게 칠해진 좁은 줄과 끝없는 미칠된 울타리를 비교하며 그는 나무 상자에 주저앉아 낙담했다. 그때 짐이 양철 물통을 들고 버펄로 걸스를 부르며 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마을 펌프에서 물을 길어오는 건 톰에게 늘 싫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다. 펌프에 늘 사람이 있었다. 백인, 혼혈, 흑인 아이들이 줄을 서서 쉬거나 장난감을 교환하거나 싸우거나 장난치며 시간을 보냈다. 펌프가 150야드밖에 안 떨어져 있었지만 짐은 1시간 안에 물을 가져오는 법이 없었다. 톰이 말했다. 짐, 내가 물 길어올게. 대신 너 칠 좀 해. 짐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톰 도련님. 할머니가 물 길어오라고 했어요. 누구랑 장난치지 말라고요. 도련님이 칠하라고 할 거라면서 내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흰 칠은 할머니가 알아서 하신대요. 할머니 말 신경 쓰지 마, 짐. 늘 그런 식이야. 물통 줘. 금방 다녀올게. 할머니 절대 모를 거야. 안 돼요, 도련님. 할머니가 제 머리통 아마 날려버릴 거예요. 진짜로요.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는 누구도 때리지 않아. 골무로 머리만 툭 치실 뿐이야. 그게 뭐 대수야? 말은 무섭게 하지만 울지만 않으면 괜찮아, 짐. 내가 구슬 줄게. 흰 골뱅이 구슬. 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흰 골뱅이 구슬, 그건 진짜 멋진 구슬이에요. 하지만 할머니가 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내 아픈 발가락도 보여줄게. 짐은 인간이었다. 이 유혹은 너무 강했다. 그는 물통을 내려놓고 흰 골뱅이 구슬을 받아들더니 룸이 발 붕대를 부는 동안 호기심에 몸을 숙였다. 다음 순간 짐은 물통을 들고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거리를 달려나갔다. 톰은 열심히 흰칠을 하고 있었고 이모 폴리는 슬리퍼를 손에 들고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톰의 열정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오늘 계획했던 재미난 일들이 떠올랐고 슬픔이 배가 되었다. 곧 자유로운 아이들이 신나는 몸을 하러 올 텐데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을 비웃을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갔다. 그는 가진 재산, 장난감 조각, 구슬, 잡동사니를 꺼내 살펴보았다. 일을 대신해 줄 만한 물건은 될지 몰라도 자유시간을 반시간이라도 살 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빈약한 재산을 주머니에 도로 넣고 아이들을 매수할 생각을 포기했다. 이 암울한 순간 번쩍이는 영감이 떠올랐다. 위대하고 찬란한 아이디어였다. 그는 붓을 들고 침착하게 칠을 시작했다. 곧 벤 로저스가 나타났다. 톰이 가장 두려워했던 비웃음을 날릴 그 녀석이었다. 벤은 깡충깡충 뛰며 다가왔다. 마음이 가볍고 기대가 큰 증거였다. 그는 사과를 먹으며 길고 멋진 휘파람을 불더니 딩동동 딩동동 소리를 내며 증기선을 흉내냈다. 가까워지자 속도를 늦추고 거리 한복판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느릿느릿 방향을 틀었다. 그는 9피트 물을 먹는 빅 미주리호를 연기하고 있었다. 배이자 선장이자 종소리까지. 그는 허리케인 갑판에 서서 명령을 내리고 실행하는 상상을 했다. 멈춰 선생. 띵아링링. 배는 거의 멈췄고 그는 천천히 호도 쪽으로 다가왔다. 후진. 딩딩딩딩. 그의 발은 뻣뻣하게 내려갔다. 우현 후진. 딩딩딩딩. 추추추. 오른손은 40비트 바퀴를 돌리며 원을 그렸다. 좌연 후진. 딩딩딩딩. 추. 왼손도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현 멈춰. 딩딩딩. 좌연 멈춰. 우현 전진. 멈춰. 딩딩딩딩. 차오 밧줄 꺼내. 빨리. 불 좀 꺼내. 선생. 딩딩딩. 슉슉. 톰은 흰칠에 몰두하며 증기선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벤은 잠시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하이, 너 꼼짝 못하게 됐구나. 대답이 없었다. 톰은 예술가의 눈으로 마지막 붓질을 살피고 부드럽게 한 번 더 칠한 뒤 결과를 다시 점검했다. 벤이 가까이 다가왔다. 톰은 사과가 탐났지만 일에 집중했다. 벤이 말했다. 이 친구, 일해야 하나? 톰이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다. 벤, 너였구나. 몰랐어. 나 수영하러 갈 거야. 너도 가고 싶지? 하지만 넌 일하는 게 더 좋잖아. 당연히 그렇겠지. 톰은 벤을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다. 뭘 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거 일 아니야? 톰은 다시 흰칠을 하면서 태연하게 대답했다. 글쎄,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내가 아는 건 이게 톰 소여한테 딱 맞다는 거야. 설마 너 이거 좋아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붓은 계속 움직였다. 좋아한다고? 뭐가 문제야? 매일 울타리 흰칠할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닌데. 이 말은 상황을 새롭게 비췄다. 벤은 사과를 베어먹던 손을 멈췄다. 톰은 붓을 우아하게 휘저으면서 뒤로 물러서 효과를 살피고 여기저기 손질하면서 다시 점검했다. 벤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몰입을 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야, 톰, 나도 좀 칠하게 해줘. 톰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하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안 돼, 벤. 그건 좀 곤란해. 이모가 이 울타리에 엄청 까다로우셔. 거리 쪽에 있잖아. 뒷 울타리면 상관없겠지만 이건 달라. 엄청 신경 써서 해야 되거든. 1000명, 아니 2000명 중에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정말? 야, 나도 좀 해보게 해줘. 조금만. 아니 내가 너라면 너 하게 했었을 텐데, 톰? 벤,
나도 진짜 그러고 싶은데 진짜로. 근데 이모가 아까 짐도 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됐어. 시드도 마찬가지고. 내가 곤란한 처지인 거 알지? 네가 이 울타리 망치기라도 하면. 아니 조심할게. 자, 나 좀 해보게 해. 사과 껍질 이거 줄게. 그래도 안 돼, 벤. 내가 무서워서. 내가 사과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줄게. 톰은 마지못한 얼굴로 붓을 넘겼지만 마음은 너무 기뻤다. 늦깎이 증기선 빅 미주리가 햇볕 아래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동안 은퇴한 예술가는 근처 그늘의 통 위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면서 사과를 씹고 더 많은 순진한 아이들을 유혹할 그럴 계획들을 세워나갔다. 소재는 부족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하나 둘 나타나 조롱하러 왔다가 결국엔 흰칠을 하게 되었다. 벤이 지칠 때쯤 톰은 다음 기회를 빌려 피셔에게 팔았다. 멀쩡한 연 한 개였다. 빌리가 지치자 조니 밀러가 죽은 쥐와 그거를 늘 줄로 샀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쭉 흘렀다. 오후 중반이 되자 아침엔 가난뱅이였던 톰은 부자로 변신해 있었다. 그는 앞서 말한 것들 외에도 구슬 12개, 하프 조각, 파란 병유리, 스풀대포, 아무것도 안 여는 열쇠, 분필 조각, 유리병 마개, 주석병사, 올챙이 2마리, 폭죽 6개, 외눈박이 고양이, 노쇠 문손잡이, 개목걸이, 칼자루, 오렌지 껍질 4조각, 낡은 창틀 등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쾌적하고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 친구도 많았고 울타리는 3번이나 흰칠이 되었다. 흰칠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마을의 모든 소년을 파산시켰을 터였다. 톰은 세상이 그렇게 공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위대한 인간 행동의 법칙을 발견했다. 뭔가를 탐나게 하려면 그걸 얻기 어렵게 만들면 된다. 그가 이 책의 저자 같은 위대한 철학자였다면 일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놀이는 의무가 아닌 것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공꽃을 만들거나 러닝머신을 걷는 건 일이지만 볼링이나 몽블랑 등반은 놀이인 이유를 이해했을 것이다. 영국의 부유한 신사들이 여름이면 돈을 내고 사륜마차를 몰며 20-30마일을 달리는 것도 그게 돈이 되지 않으면 일로 변해 사임할 이유를 알았을 터였다. 톰은 자신의 처지가 크게 바뀐 것을 곱씹으며 보고하러 집으로 향했다. 제6장 월요일 아침 톰 소연은 비참했다.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그를 괴롭혔다. 또 한 주의 학교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는 휴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자유를 맛본 뒤 다시 감옥 같은 학교로 돌아가는 게 더 괴로웠다. 톰은 누워 생각에 잠겼다. 문득 아프면 학교를 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희미한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몸을 샅샅이 점검했다.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시 살펴보니 복통 증상이 살짝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희망을 품고 그걸 키워보려고 했다. 하지만 곧 증상은 약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더 생각해보았다. 근데 갑자기 뭔가를 발견했다. 앞니 하나가 흔들거렸다. 행운이었다. 그는 시작으로 신음을 하려 했지만 이걸 변명하면 이모가 이를 뽑을 거고 그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예비로 두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 한참 아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다 의사가 말한 어떤 병이 기억났다. 그 병은 2-3주 앓고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는 병이었다. 그는 이불 밖으로 아픈 발가락을 꺼내 살피었다. 하지만 증상을 몰랐다. 그래도 시도해볼 만했다. 그는 힘껏 신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드는 아무 반응 없이 잠들어 있었다. 톰은 더 크게 신음하면서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지는 듯 상상을 했다.
시드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톰은 이제 숨을 헐떡이며 신음했다. 잠시 멈췄다가 몸을 부풀리며 연속적으로 멋진 신음을 내뱉었다. 시드는 코를 골았다. 이제 톰은 짜증이 났다. 시드 하면서 그를 흔들었다. 이 방법이 먹혔다. 톰은 다시 신음을 시작했다. 시드가 하품하며 기지개를 켜더니 팔꿈치로 몸을 일으키며 톰을 쳐다봤다. 톰, 야 톰, 너 무슨 일이야? 그는 톰을 흔들며 걱정스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톰이 신음하면서 말을 했다. 아, 시드 건드리지 마. 아파. 무슨 일이야 톰? 이모 불러야겠네. 아니야 괜찮아. 나 곧 나을 거야. 아무도 부르지 마. 아니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신음하면 나 무서워. 언제부터 이랬던 건데. 몇 시간 됐어. 시드 건드리지 마. 죽을 것 같아. 아니 왜 더 일찍 깨우지 않았어? 톰 제발 그 소리 들으면 나 소름 끼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데? 시드 너한테 한 짓 다 용서할게. 내가 내게 한 모든 것들. 내가 죽으면 톰 죽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혹시 모두 용서해 시드. 그렇게 전달해줘. 그리고 내 창틀과 외눈박이 고양이를 새로운 여자애한테 줘. 그리고 말해줘. 하지만 시드는 옷을 챙겨 달아났다. 톰은 이제 정말 고통스러웠다. 상상이 너무 생생해서 신음에 진짜 느낌이 실렸다. 시드가 아래층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모 빨리 와요. 톰이 죽어요. 뭐 죽어? 네 빨리 와요. 터무니없어. 안 믿어. 하지만 그녀는 시드와 메리를 데리고 급히 위층으로 달려갔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다. 침대 옆에 도착해서 그녀가 헐떡였다. 어머 톰 너 무슨 일이야? 이모 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이모 제 발가락이 썩었어요. 노부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조금 웃다가 조금 울다가 둘 다 했다. 진정된 그녀가 말했다. 톰 너 진짜 놀랐잖아. 그만 터무니없는 소리하고 이제 일어나. 신음이 멈췄고 발가락 통증도 사라졌다. 톰은 좀 멋쩍었다. 아니 이모 정말 썩은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서 이도 안 신경 썼어요. 이? 무슨 이? 앞니 하나가 흔들려요. 엄청 아파요. 자, 또 신음 시작하지 마. 입 벌려. 정말 흔들리네. 하지만 요 이빨 때문에 죽지는 않아. 메리 실크시라고 부엌에서 불탄 막대기 가져와. 톰이 말했다. 아니요 제발 뽑지 마세요 이모. 이제 안 아파요 진짜로요. 학교 안 가고 싶지 않아요. 학교 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 소동 벌인 거냐? 낚시나 하러 가려고? 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넌 왜 이렇게 내 늙은 심장을 아프게 하니? 치과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다. 노부인은 실크실 한쪽을 톰의 이에 묶고 다른 한쪽을 침대 기둥에 묶었다. 그러더니 불탄 막대기를 톰의 얼굴 가까이 갑자기 들이밀었다. 이가 침대 기둥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하지만 모든 시련엔 보상이 따른다.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가는 길 톰은 모든 소년의 부러움을 샀다. 앞니가 빠진 덕에 새롭고 멋진 침 뱉기 기술을 뽐낼 수 있었다. 그는 그 쇼를 보려는 아이들을 이끌고 갔다. 손가락을 벤 아이가 그 전까지 주목받았지만 그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되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톰처럼 침 뱉는 건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아이가 신포도야 라고 비웃으면서 그는 영웅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곧 톰은 마을의 불량아 허클베리 빈과 마주쳤다. 헉은 마을 술주정뱅이의 아들로
모든 어머니에게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는 게으르고 법을 무시하며 천박하고 나빴다. 그리고 모든 아이가 그를 동경하고 그의 금지된 세계에 끼고 싶어 했다. 톰도 다른 품이 있는 아이들처럼 헉의 화려한 불황아 삶을 부러워했고 그와 놀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지만 기회만 있으면 같이 놀았다. 헉은 늘 어른의 헌옷을 입었고 그 옷은 늘 너덜너덜했다. 그의 모자는 챙이 크게 잘린 페어였고 코트는 발꿈치까지 내려왔으며 뒤쪽 단추는 허리 아래까지 달렸다. 바지는 한쪽 멜빵으로 겨우 지탱했고 엉덩이 부분은 텅 비어 늘어졌으며 다리 부분은 말아 올리지 않으면 흙을 쓸었다. 헉은 자유롭게 다녔다. 좋은 날씨엔 문 앞 계단에서, 비 오는 날엔 빈 술통에서 잤다. 학교나 교회 갈 필요가 없었고 누구에게도 복종할 필요가 없었다. 낚시나 수영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었다. 싸움도 금지되지 않았고 원하는 만큼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 있었다. 봄에 맨발로 제일 먼저 나갔고 가을엔 제일 늦게 신발을 신었다. 씻거나 깨끗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다. 욕도 기가 막히게 잘했다. 한마디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는 가졌다. 세인트 피스버그의 모든 억눌린 소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톰이 이 낭만적인 불황아를 불렀다. 야, 허클리. 야, 잘 지내? 그거 뭐야? 죽은 고양이. 보여줘, 헉. 와, 꽤 뻣뻣하네. 어디서 났어? 어떤 애한테 샀지. 뭘로 샀는데? 파란 표랑 도축장에서 얻은 방광. 아니, 그 파란 표는 어디서 난 건데? 2주 전에 벤 로저스한테 후프스틱 주고 샀어. 죽은 고양이 뭐가 좋은데? 좋아, 사마귀 없애는데. 아, 진짜로? 나 그보다 더 나은 거 알아. 그럴 리 없어. 뭔데? 스펑크 워터. 스펑크 워터? 그딴 거엔 코웃음도 안 나온다. 안 쳐? 써봤어? 아니, 하지만 밥 테러가 썼대. 누가 그래? 그가 제프 대처한테. 제프가 조니 베이커한테, 조니가 짐 홀리스한테, 짐이 벤 로저스한테, 벤이 흑인한테. 그 흑인이 나한테 말했어. 그럼 됐지. 그래서 다 거짓말이야. 흑인 빼고. 그 흑인은 모르지만 거짓말 안 하는 흑인은 못 봤어. 밥 테너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썩은 그루터기에 비가 고인데 손을 담갔다고. 다제? 당연하지. 그루터기를 향해서? 그랬대. 아마도. 뭐라고 했어? 아마 안 했을 거야. 모르지. 스펑크 워터로 사마귀 없애는 멍청한 방법이. 그거 진짜 안 통해. 혼자 숲 한가운데로 가서 스펑크 워터 그루터기를 찾아야 돼. 자정에 그루터기에 등을 대고 손을 쏙 넣은 다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보리 보리 인디언 밀 스펑크 워터 사마귀 상표라. 그리고 눈 감고 빨리 11자걸음을 걸은 다음 세 바퀴 돌고 아무 말 없이 집에 가. 말하면 주문이 깨져. 그건 좀 그럴듯하네. 하지만 밥태는 그렇게 안 했어. 당연히 안 했지. 그 녀석이 이 마을에서 제일 사막이 많잖아. 스펑크 워터 제대로 했다면은 사막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나도 그 방법으로 사막이 수천 개 없앴어. 내가 개구리랑 많이 놀아서 사마귀가 항상 많거든. 가끔 콩으로도 없애. 콩도 좋아. 나도 해봤어. 해봤어? 어떻게 했어? 콩 쪼개가지고 사마귀를 살짝 베어 피를 내. 그 피를 콩 한쪽에 묻히고 자정의 어두운 달 아래로 교차로에서 구멍을 파서 묻어. 나머지 콩은 태우고 피 묻은 콩 조각이 다른 조각을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그게 피를 끊어서 사마귀를 뽑아내는 거야. 곧 사라지지. 맞아, 그거야. 묻을 때 콩 내려가 사마귀 떨어져.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 라고 하면 더 좋아.
조 하퍼가 그렇게 했어. 그는 쿤빌 근처까지 갔다 왔잖아. 근데 죽은 고양이로는 어떻게 없애? 고양이를 들고 자정집 묘지에 가. 악한 사람이 묻힌 곳으로. 자정에 악마가 올 거야. 한두 마리일 수도 있고 안 보이지만 바람소리 같거나 말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들이 그 사람을 데려갈 때 고양이를 던지면서 말하는 거야. 악마는 시체를, 고양이는 악마를, 사마귀는 고양이를 따라가. 난 너희랑 끝이야. 그럼 어떤 사마귀든 없어져. 그럴듯하네. 해봤어, 헉? 아니, 하지만 호킨스 할머니가 알려줬어. 그럼 맞겠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마녀라고 하니까. 뭐? 톰, 나도 알아. 그 할머니가 아빠를 홀렸어. 아빠가 직접 말했어. 어느 날 할머니가 자기 홀리는 걸 봤는데 돌을 던졌는데 할머니가 피하는 바람에 못 맞췄어. 그날 밤 아빠가 술 취해서 창고 지붕에서 굴러떨어져 팔을 부러뜨렸지. 와, 끔찍하다. 아빠가 어떻게 홀리는 걸 알았어? 아빠는 쉽게 알아. 누가 널 똑바로 계속 쳐다보면 그게 홀리는 거야. 특히 중얼거리면. 중얼거릴 땐 주기도문을 거꾸로 말하는 거야. 헉, 언제 고양이로 해볼 거야? 오늘 밤. 호스 윌리엄스를 오늘 밤 데리러 갈 거야. 오늘, 하지만 그 사람 토요일에 묻혔잖아. 토요일 밤에 데려갔을 거 아니야? 뭐래, 자정까지 주문 안 통하잖아. 자정 지나면 일요일이야. 악마는 일요일엔 별로 안 돌아다닐걸? 아, 그렇네. 생각 못했어. 나도 같이 가도 돼? 당연하지, 무섭지 않으면. 아, 무섭다니, 그럴 리 없지. 고양이 울음소리 낼 거지? 응. 너도 기회되면 한번 답해. 지난번엔 네가 계속 울음소리 내다가 헤이스 아저씨가 돌 던지면서 빌어먹을 고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의 창문에 벽돌을 던졌어. 말하지 마. 안 할게. 그때는 이모가 감지해서 못 울었어. 이번엔 할게. 근데 그게 뭐야? 그냥 찐득이. 어디서 났어? 숲에서. 뭘로 팔 거야? 모르지. 팔고 싶진 않아. 그래, 어차피 작아. 남의 진드기를 함부로 깎아내리기 쉽지. 난 이걸로 만족해. 나한텐 충분히 좋은 진드기야. 흥, 진드기야. 널리고 널렸어. 원하면 1000마리도 구할 수 있어. 그럼 왜 안 구해? 구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이건 올해 처음 본 진드기야. 꽤 이른 거지. 헉, 내 2로 바꾸자. 보여줘. 톰은 종이 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폈다. 헉은 탐나는 눈으로 쳐다봤다. 유혹이 강렬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거 진짜야? 톰이 입술을 들어 빠진 이를 보여줬다. 좋아, 거래하자. 헉이 말했다. 톰은 진드기를 전에 풍뎅이에 가둬놨던 뇌관 상자에 넣었다. 두 소녀는 각자가 더 부자가 된 기분으로 헤어졌다. 작고 외딴 목주 학교에 도착한 톰은 정직하게 급히 온 듯 당당히 들어갔다. 모자를 옷에 걸고 바쁜 듯 자리로 뛰어갔다. 선생은 큰 등나무 의자에 앉아 공부에 졸린 옹성거림에 취해 졸고 있었다. 톰의 등장에 그는 깨어났다. 토머스 소여? 풀네임으로 불리면 곤란한 일이었다. 네, 선생님. 이리 와. 왜 또 늦었어? 늘 그렇듯이. 톰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긴 금발 두 가닥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의 전율로 그는 그게 누구인지 알아챘다. 여학생 쪽엔 그 자리만 비어있었다. 그는 즉시 말했다. 허클베리 핀하고 이야기하느라고요. 선생의 맥이 멈췄다. 그는 막연히 쳐다봤다. 공부 소리가 멈췄다. 학생들은 이 무모한 녀석이 미쳤나 싶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허클베리 핀하고 이야기했다고요. 틀림없는 말이었다. 토마스 소여, 이건 내가 들은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야. 이건 회초리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야. 제키 벗어.
선생은 팔이 지칠 때까지 회초리를 휘둘렀고 회초리 더미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더니 명령했다. 자, 이제 여학생들 쪽에 가서 앉아. 이게 경고다. 교실에 킥킥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톰은 부끄러운 척했지만 사실은 미지의 우상 앞에서의 경외감과 행운의 두려운 기쁨 때문이었다. 그는 소나무 벤치 끝에 앉았다. 소녀는 고개를 획 돌리며 멀어졌다. 교실엔 팔꿈치 찌르기와 눈짓, 속삭임이 오갔다. 하지만 톰은 긴 책상에 팔을 뻗고 책을 읽는 척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곧 관심이 톰에게서 멀어졌고 학교의 따분한 웅성거림이 다시 공기를 채웠다. 톰은 소녀를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치채고 입을 삐죽이며 1분 동안 등을 돌렸다. 조심스레 다시 돌아보니 복숭아 하나가 앞에 있었다. 그녀는 밀어냈다. 톰은 부드럽게 다시 놓았다. 그녀는 덜 적대적으로 밀어냈다. 톰은 참을성 있게 다시 놓았다. 이번엔 그녀가 그대로 뒀다. 톰은 석판에 받아줘 더 있어 라고 적었다. 소녀는 그를 흘끗 보고 아무 반응이 없었다. 톰은 왼손을 가리키며 석판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소녀는 처음엔 무시했지만 호기심이 미묘하게 들었다. 톰은 모르는 척 계속 그렸다. 소녀는 살짝 보려 했지만 톰은 눈치채지 않은 척했다. 마침내 그녀가 속삭였다. 보여줘. 톰은 2개의 박공과 굴뚝에서 꼬불꼬불 연기가 나는 집 그림을 살짝 보여줬다. 그녀는 그림에 빠져들어 모든 걸 잊었다. 완성되자 그녀는 잠시 바라보더니 속삭였다. 멋져. 사람도 그려줘. 톰은 앞마당에 사람을 그렸다. 기중기처럼 보였다. 집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소녀는 까다롭지 않았다. 그 괴물에 만족하며 속삭였다. 멋진 사람이야. 이제 나도 그려줘. 톰은 모래시계 모양의 만원 얼굴, 집다리, 거대한 부채를 든 그림을 그렸다. 소녀가 말했다. 와, 진짜 멋져. 나도 그리고 싶어. 쉬워. 톰이 속삭였다. 가르쳐 줄게. 정말? 언제? 정오에 집에 밥 먹으러 가? 너도 남으면 나도 남을게. 좋아, 약속이야. 이름이 뭐야? 베키 대처. 너는? 아, 알아. 토머스 소여지? 그건 나를 혼낼 때 부르는 이름이고 착갈 땐 톰이야. 톰이라고 불러줄래? 응. 톰은 다시 석판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이번엔 그녀가 망설이지 않았다. 보고 싶다고 마구 졸랐다. 톰이 말했다. 별거 아니야. 아니야, 보여줘.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보고 싶어, 진짜로. 제발 보여줘. 말할 거지. 안 할게, 진짜로. 절대 안 할게. 절대 누구한테도 말 안 할 거지, 평생. 절대 안 할게. 자, 보여줘. 진짜 보고 싶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볼 거면 꼭 볼 거야. 그녀는 작은 손으로 톰의 손을 잡았다. 약간의 실랑이 끝에 톰은 진심으로 저항하는 척하면서 손을 서서히 뗐다. 마침내 사랑해 라는 단어가 드러났다. 나쁜 녀석. 그녀는 톰의 손을 세게 쳤지만 얼굴은 붉어졌고 기뻐 보였다. 그 순간 톰은 귀에 천천히 조이는 운병의 소나기를 느꼈다. 그는 교실을 가로질러 자기 자리로 끌려갔다. 온 교실의 킥킥거림 속에서였다. 선생은 잠시 무서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톰의 귀는 따끔했지만 그의 심장은 기뻤다. 학교가 조용해지자 톰은 공부하려 했지만 마음의 소용돌이가 너무 컸다. 독서 시간엔 엉망이었고 지리 시간엔 호수를 산으로, 산을 강으로, 강을 대륙으로 바꿔 혼란을 일으켰다. 철자 시간엔 쉬운 단어들로 계속 틀려 꼴찌가 되어
몇 달간 자랑스럽게 차고 다녔던 주석 메달을 내놓았다. 제8장. 톰은 골목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학교로 돌아오는 아이들을 피했다. 그러다 우울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개울을 2-3번 건넜다. 물을 건너면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는 소년들의 미신 때문이었다. 30분 뒤 그는 카디프 언덕의 더글러스 저택 뒤로 사라졌다. 학교는 저 멀리 계곡에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 길 없는 길을 따라 중심으로 가 이끼 낀 곳에 앉았다. 미풍조차 없었고 한낮의 무더위는 새들의 노래마저 멈추게 했다. 자연은 고요한 황홀경에 빠졌고 가끔 멀리서 딱따구리가 망치질하는 소리만이 깊은 고독을 더했다. 톰의 영혼은 우울해져졌고 그의 감정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무릎에 팔꿈치를 얹고 턱을 손에 쥐고 명상했다. 삶은 고난일 뿐이고 그는 최근 세상을 떠난 지미 호치스를 부러워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속삭이고 무덤 위에 풀과 꽃을 어루만지며 영원히 잠드는 건 평화로울 거라 생각했다. 주일학교 기록만 깨끗했어도 기꺼이 떠났을 텐데 그 소녀 때문이었다. 그가 뭘 했나? 아무것도. 최선을 다하려 했을 뿐인데 개처럼 취급받았다. 그녀는 언젠가 후회할 거다. 너무 늦었을 때 잠시라도 죽을 수 있다면. 하지만 젊은 심정은 오래 억눌릴 수 없다. 톰은 곧 이 세상의 관심사로 돌아갔다. 지금 돌아서서 신비롭게 살았지만 어떨까? 멀리 바다 너머 미지의 땅으로 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어떤 기분일까? 광대가 되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지만 곧 혐오감이 들었다. 익살과 농담, 얼룩덜룩한 타이즈는 그의 고양된 낭만의 세계를 침범하는 모욕이었다. 아니, 그는 군인이 될 것이다. 오랜 세월 전쟁터를 누비다 영광스럽게 돌아올 것이다. 아니, 더 멋진 건 인디언과 함께하는 거다. 버팔로를 사냥하고 산맥과 대평원에서 전쟁을 벌이고 먼 미래의 위대한 주장으로 돌아와 어느 졸린 여름 아침 주일학교에 깃털과 전투 페인트를 뽐내며 전율하는 전투 함성을 지르며 모두를 질투로 불태울 것이다. 하지만 더 화려한 게 있었다. 해적, 그거다. 그의 미래는 이제 분명했고 눈부신 광채로 빛났다. 그의 이름은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떨게 할 것이다. 그의 길고 검은 배, 폭풍의 정령호를 타고 춤추는 바다를 가르며 기대의 무시무시한 깃발을 휘날릴 것이다. 명성의 정점에 그는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 갈색으로 그을린 얼굴에 검은 벨벳옷, 큰 장화, 진홍색 띠, 권총이 잔뜩 찬 벨트, 녹슨 칼, 깃털 달린 모자, 해골과 뼈가 그려진 검은 깃발을 들고 교회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것이다. 모두가 속삭일 것이다. 톰 소여 해적이다. 스페인의 검은 복수자. 결심이 섰다. 그는 집을 떠나 해적이 될 것이다. 내일 아침 시작한다.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그는 썩은 통나무로 가서 바를로 나이프로 밑을 봤다. 곧 속이 빈 나무에 닿았다. 그는 손에 대고 엄숙히 주문을 외웠다. 여기 없는 것 와라. 여기 있는 것 머물러라. 그는 흙을 파내니 소나무 널빤지가 나왔다. 그것을 들어보니 깔끔한 보물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엔 구슬 하나가 들어있었다. 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터무니없어. 그는 구슬을 짜증스럽게 던지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미신이 실패한 것이다. 구슬을 주문과 함께 묶고 2주 뒤에 같은 주문으로 열면 잃어버린 모든 구슬들이 모여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분명히 실패다. 그의 믿음의 구조가 흔들렸다. 그는 여러 번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이었다.
전에 시도했지만 숨긴 곳을 못 찾았던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한참 고민하다 마녀가 주문을 깼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작은 모래 언덕에 깔때기 모양의 한모를 찾았다. 그리고 그 옆에 엎드려 입을 대고 불렀다. 풍뎅이, 풍뎅이, 내가 알고 싶은 걸 말해줘. 모래가 움직이더니 작은 검은 벌레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말 못해. 역시 마녀 짓이야. 알았어. 마녀와 싸우는 건 소용없음을 알기에 그는 포기했다. 하지만 던진 구슬을 찾고 싶었다. 그는 보물상자로 돌아가 구슬을 던졌던 위치에 정확히 서서 주머니에서 다른 구슬을 꺼내 같은 방식으로 던지며 말했다. 형제여, 내 형제를 찾아가. 그는 구슬이 멈춘 곳으로 가서 찾았다. 하지만 너무 짧거나 멀리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 2번 더 시도에 마지막에 성공했다. 2 구슬은 1피트 이내에 있었다. 그때 장난감 주석 트럼펫 소리가 숲의 초록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다. 톰은 재킷과 바지를 벗어던지고 멜방을 벨트로 바꿨다. 썩은 통나무 뒤에 덤불을 해지니 조잡한 활과 화살, 나무칼, 주석 트럼펫이 있었다. 그는 맨발에 셔츠를 펼럭이며 그것들을 챙겨 뛰쳐나왔다. 큰 느릅나무 아래 멈춰 대답으로 트럼펫을 불고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다. 그는 상상의 동료들에게 말했다. 멈춰. 내 명랑한 부하들. 내가 신호할 때까지 숨어라. 조 하퍼가 톰만큼 가볍게 차려입고 무장한 채 나타났다. 톰이 불렀다. 멈춰. 내 허락도 없이 셔우드 숲에 들어온 자가 누구냐? 기즈본의 가인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아. 내 놈은 누구?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톰이 끼어들었다. 그들은 책을 외우며 대화를 나눴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로빈 후드다. 내 놈의 비참한 몸뚱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 유명한 무법자란 말인가? 기꺼이 명랑한 숲에 통행권을 놓고 싸우자. 덤벼라. 그들은 나무칼을 들고 나머지 물건을 땅에 던진 뒤 발을 맞대고 펜싱 자세로 진지한 대결을 시작했다. 톰이 말했다. 이제 알겠으면 빨리 해.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싸웠다. 톰이 소리쳤다. 넘어져. 왜 안 넘어져? 안 넘어져. 너나 넘어져. 내가 지고 있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책엔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고 했어. 한 번의 뒤치기로는 그는 가이어브 기스분을 죽였다고 했지. 돌아서서 내가 내 등을 치게 해. 책의 권위를 피할 수 없었기에 조는 돌아서고 맞고 넘어졌다. 이제 조가 일어나며 말했다. 나도 널 죽이게 해. 그게 공평해. 그건 안 돼. 책이 없어. 젠장, 그건 터무니없어. 그럼 조, 네가 탕나밀러의 아들 머치가 돼서 나를 지팡이로 때리거나 네가 노팅엄 보안관이 되어 네가 로빈후드가 돼서 날 죽여. 이건 만족스러웠고 그들은 모험을 이어갔다. 톰은 다시 로빈후드가 돼서 배신한 수녀 때문에 상처로 피를 흘리며 힘을 잃었다. 마침내 슬퍼하는 무법자 물리를 대표해 톰을 끌어내 그의 활을 약한 손에 쥐어줬다. 톰은 말했다. 이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 로빈후드를 초록나무 아래 묻어줘. 그는 화살을 쏘고 뒤로 쓰러졌지만 쐐기 불에 걸려 너무 쌩쌩하게 일어나 시체치곤 어색했다. 소년들은 옷을 입고 무기를 숨긴 뒤 무법자가 더 이상 없는 세상을 한탄하며 현대 문명이 그들의 손실을 보상할 뭘 내놓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이 영원히 되는 것보다 셔우드 숲에서 무법자로 1년을 보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제9장. 그날 밤 9시 반, 톰과 시드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기도를 하고 시드는 곧 잠들었다. 톰은 초조하게 깨어 기다렸다. 새벽이 가까운 것 같았을 때 시계가 10시를 쳤다.
절망이었다. 신경이 요구하는 대로 뒤척이고 싶었지만 시드를 깨울까 가만히 있었다. 그는 어두무릉시했다. 모든 게 적막했다. 곧 미세한 소음들이 두드러졌다. 시계의 똑딱거림, 오래된 대들보의 신비한 삐걱거림, 계단의 희미한 소리, 영혼들이 돌아다니는 듯했다. 이모 폴리의 방에선 규칙적인 고고는 소리가 났다. 잡을 수 없는 귀뚜라미의 성가신 울음소리가 시작되었다. 침대맡에서 벽에서 죽음의 시계, 벌레의 소름 끼치는 똑딱거림이 톰을 떨게 했다. 누군가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더 먼 곳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다. 톰은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시간이 멈추고 영혼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졸기 시작했다. 시계가 11시를 쳤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러다 반쯤 꾸는 꿈에 섞여 애처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웃 창문이 열리는 소리와 꺼져 악마! 라는 외침, 그리고 이모의 창고에 빈 병이 부딪히는 소리에 그는 완전히 깼다. 1분 뒤 그는 옷을 입고 창문 밖으로 나와 부속 건물 지붕을 기어갔다. 그는 조심스레 한두 번 야옹 소리를 내며 창고 지붕으로 그리고 땅으로 뛰어내렸다. 허클베리핀이 죽은 고양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소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30분 뒤 그들은 묘지의 높은 풀밭을 헤치고 있었다. 묘지는 서부 스타일의 오래된 곳이었다. 마을에서 1.5마일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다. 울타리는 엉성한 판자로 안쪽으로 기울거나 바깥쪽으로 기울었지만 똑바른 곳은 없었다. 묘지 전체는 잡초로 뒤덮였다. 오래된 무덤들은 푹 꺼졌고 비석은 하나도 없었다. 둥근 나무판엔 이런저런 일을 기리며 라고 쓰여 있었지만 이제 빛이 있어도 읽을 수 없었다. 희미한 바람이 나무 사이로 신음했고 톰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방해받아 불평하는 소리라 두려웠다. 소년들은 거의 말하지 않고 속삭일 뿐이었다. 시간과 장소, 엄숙한 침묵이 그들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들은 찾던 새 무덤을 발견하고 근처의 큰 느릅나무 세 그루 뒤에 숨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조용히 기다렸다. 멀리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톰은 생각이 무거워졌다. 대화를 시작해야 했다. 그는 속삭였다. 헉,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좋아할까? 헉이 속삭였다. 모르겠어. 엄청 엄숙하지 않아? 그렇지. 두 소녀는 속으로 이 문제를 곱씹으며 긴 침묵이 흘렀다. 톰이 속삭였다. 헉, 호스 윌리엄스가 우리 말 듣고 있을까? 당연히 듣지. 적어도 그의 영혼은. 톰은 잠시 후 말했다. 미스터 윌리엄스라고 했어야 했나? 나쁜 뜻은 없었어. 다들 호스라고 부르잖아. 죽은 사람 얘기할 땐 조심해야 해, 톰. 대화는 다시 끊겼다. 곧 톰이 헉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쉿! 뭐야, 톰? 두 소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서로 붙었다. 쉿! 또 들렸어? 못 들었어? 저기 이제 들었지? 세상에, 톰. 그들이 와. 진짜로 오는데 우리 어떡해? 모르겠어. 우리 볼 수 있을까? 톰, 그들은 고양이처럼 어둠에서도 봐.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겁내지 마. 우리가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야. 꼼짝도 안 하면 안 볼지도. 해볼게, 톰. 하지만 벌벌 떨려. 들어. 소년들은 머리를 맞대고 숨도 쉬지 않았다. 묘지 저쪽 끝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와, 저기. 톰이 속삭였다. 뭐야? 악마의 불이야. 톰, 이거 무서워.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다가왔다.
낡은 주석 랜턴을 흔들며 땅에 무수한 빛 조각을 뿌렸다. 헉이 떨며 속삭였다. 진짜 악마야. 셋이나. 톰, 우리 이제 끝장이야. 기도할 줄 알아? 해볼게. 겁내지 마. 우리 안 건드릴 거야. 이제 잠자리에 들며 쉿. 뭐야 헉. 사람이야. 적어도 하나는. 와프포터의 목소리야. 설마? 내기해도 좋아. 꼼짝 마. 그는 우리 볼 정도로 똑똑하진 않아. 늘 그렇듯 술에 취했겠지. 망할 늙은 주정뱅이.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이제 멈췄어. 못 찾나봐. 다시 와. 이제 뜨거워. 다시 차가워. 또 뜨거워. 완전 뜨거워. 이번엔 제대로 찾았어. 헉. 다른 목소리도 알아. 인준조야. 맞아. 그 살인자 혼혈. 차라리 악마였으면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속삭임은 완전히 멈췄다. 세 남자가 무덤 근처에 도착해 소년들의 은신처 몇 피트 앞에 섰다. 여기야. 세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랜턴을 든 이는 젊은 로빈슨 의사의 얼굴을 드러냈다. 포터와 인준조는 밧줄과 삽 2개가 실린 손수레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짐을 내려놓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의사는 랜턴을 무덤 머리에 놓고 느릅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소년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서둘러. 의사가 낮게 말했다. 언제 달이 나올지 몰라. 그들은 투덜거리며 계속 봤다. 한동안 삽이 흙과 자갈을 보내는 소리만 들렸다. 단조로운 소리였다. 마침내 삽이 관에 닿아 둔탁한 소리를 냈다. 1, 2분 뒤 그들은 관을 땅 위로 끌어올렸다. 삽으로 뚜껑을 열고 시체를 꺼내 거칠게 땅에 던졌다. 달이 구름 사이로 나와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손수레에 시체를 싣고 담요로 덮은 뒤 밧줄로 묶었다. 포터는 큰 스프링 나이프를 꺼내 밧줄의 남은 끝을 자르며 말했다. 이제 다 됐어. 톱니바퀴. $5 더 내놔. 아니면 여기 놔두고 간다. 그게 말투야? 인준조가 맞장구 쳤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의사가 말했다. 미리 돈을 달라고 해서 줬잖아. 그래, 그 이상을 했지. 인준조가 의사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는 이제 일어서 있었다. 5년 전 내가 먹을 걸 구걸하러 내 아버지 집 부엌에 갔을 때 넌 나를 쫓아냈어. 내가 좋은 의도로 온 게 아니라고 했지. 내가 100년 걸려도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을 때 네 아버지는 나를 불황자라고 감옥에 보냈어. 내가 그걸 잊을 줄 알았나? 내 몸엔 인디언의 피가 흐른다고. 이제 널 잡았으니 계산해야지. 그는 주먹을 의사의 얼굴에 그 앞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순간 의사는 힘껏 주먹을 날려 그 악당을 땅에 쓰러뜨렸다. 포터는 칼을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이봐, 내 친구 때리지 마. 다음 순간 그는 의사와 엉켜 힘껏 싸웠다. 두 사람을 풀밭을 짓밟고 땅을 파헤치며 격투했다. 인준조는 벌떡 일어나 눈에 분노를 불태우며 포터의 칼을 집어들고 고양이처럼 몸을 숙이고 싸우는 두 사람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노렸다. 갑자기 의사가 힘껏 벗어나 윌리엄스의 무덤 비석을 잡아 포터를 쓰러뜨렸다. 그 순간 인준조는 기회를 잡아 칼을 의사의 가슴 깊이 찔렀다. 의사는 비틀거리며 포터 위로 쓰러졌고 그의 피가 포터를 적셨다. 그 순간 구름이 끔찍한 광경을 가렸고 겁에 질린 두 소녀는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곧 달이 다시 나왔다. 인준조는 두 사람 위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의사는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내뱉으며 한두 번 숨을 몰아쉬다 멈췄다. 인준조가 중얼거렸다. 그 빚은 갚았다. 이 빌어먹을로. 그는 시체를 털었다. 그리고 치명적인 칼을 포터의 열린 오른손에 쥐어주고 부서진 관 위에 앉았다. 3분, 4분, 5분이 흘렀다. 포터가 몸을 움직이며 신음했다.
그의 손이 칼을 쥐었다. 그는 칼을 들어 올려 바라보다가 몸소리치며 떨어뜨렸다. 그는 일어나 시체를 밀어내고 그것을 그리고 주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조의 눈과 마주쳤다. 세상에, 이게 뭐야, 조? 그가 말했다. 더러운 일이지. 조는 꼼짝도 않고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나 아니야. 그런 말 안 통해. 포터는 떨며 얼굴이 하얗게 질렀다. 술이 덜 깬 줄 알았어. 오늘 밤 술 마시면 안 됐는데 아직 머릿속이 더 흐려. 여기 오기 전보다 심해. 정신없어. 거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말해줘, 조, 진짜로. 친구, 내가 했어? 조, 맹세코 그런 의도는 없었어. 진짜로. 조, 어떻게 된 거야? 끔찍해. 저렇게 젊고 앞날이 밝은 녀석을. 너희들이 싸웠지. 그가 비속으로 널 쳤고 넌 쓰러졌어. 그러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칼을 낚아채 그를 찔렀어. 그가 널 또 세게 치는 순간에 그리고 넌 지금까지 죽은 듯이 누워있었어. 내가 뭘 했는지 몰랐어. 그랬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 위스키랑 흥분 때문이야. 난 평생 무기 안 썼어, 조. 싸움을 했어도 무기는 절대로. 다들 그렇게 말할 거야. 조, 말하지 마. 말 안 할 거지, 조? 좋은 친구야. 난 늘 널 좋아했어. 너 편도 들었잖아. 기억나? 말 안 할 거지, 조? 불쌍한 그는 무표정한 살인자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며 손을 맞잡았다. 그래, 넌 늘 나한테 정직했어, 머프포터. 너 배신 안 할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조, 넌 진짜 천사야.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포터는 울기 시작했다. 자, 그만해. 울 시간 없어. 너 저쪽으로 가. 난 이쪽으로 갈게. 빨리 움직여. 흔적 남기지 말고. 포터는 빠르게 걷다 이내 달리기 시작했다. 인준조는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녀석 맞은 데다 술에 취해서 저렇게 멍하긴 칼 생각도 못할 거야. 너무 멀리 간 뒤에는 혼자 이것으로 돌아올 용기도 없을걸. 겁쟁이. 2, 3분 뒤 살해된 사람, 담요로 덮인 시체, 뚜껑 없는 관, 열린 무덤은 달빛만이 지켜보고 있었다. 정적은 다시 완벽해졌다. 제11장.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을 전체가 끔찍한 소식에 충격에 빠졌다. 전신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소식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집에서 집으로 전신보다 빠르게 퍼졌다. 당연히 학교 선생은 그날 오후를 휴교했다. 마을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상하게 여겼을 터였다. 살해된 사람 곁에서 피 묻은 칼이 발견되었고 누군가는 그것이 머프포터의 것이라고 알아보았다. 그렇게 소문이 돌았다. 또 늦게까지 깨어있던 시민이 새벽 1~2시경 포터가 개울에서 몸을 씻는 걸 봤다고 했다. 포터는 즉시 몰래 도망쳤다고 의심스러운 행동이었다. 특히 씻는 건 포터의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은 이 살인자를 잡으러 샅샅이 뒤졌지만 대중은 증거를 걸러내고 결론을 내리는데 느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잡히지 않았다. 기마병들이 모든 길로 흩어졌고 보안관은 밤이 되기 전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을 전체가 묘지로 몰려갔다. 톰의 가슴 아픈 마음은 사라졌고 그의 행렬에 합류했다. 다른 어디로 가고 싶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매력이 그를 끌어당겼다. 그 무서운 곳에 도착한 그는 작은 몸으로 군중을 뚫고 들어가 참혹한 광경을 마주했다. 전날 밤 이후로 한 세기가 지난 것 같았다. 누군가 그의 발을 꼬집었다. 돌아보니 허클베리핀의 눈과 마주쳤다. 그들은 즉시 시선을 돌리며 누가 그들의 눈빛을 눈치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모두들 떠들며 눈앞에 끔찍한 광경에 몰두해 있었다. 불쌍한 사람, 젊은 녀석인데 무덤 보글꾼들에게 교훈이 될 거야. 머프포터 잡히면 교수대야.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목사는 말했다. 이건 심판이야. 하느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톰은 온몸으로 떨었다. 그의 눈이 인준조의 무표정한 얼굴에 닿았다. 그 순간 군중이 술렁이며 말했다. 그다! 저기 온다! 누구? 20개의 목소리가 물었다. 마법 포터! 저기 멈췄어. 돌아간다. 놓치지 마! 톰 머리 위 나뭇가지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당황한 것 같다. 뻔뻔한 놈. 한 구경꾼이 말했다. 자기가 한 짓을 조용히 보러 온 거야.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던 거지. 군중이 갈라지며 보안관이 포터를 팔로 이끌고 거들먹거리며 나타났다. 불쌍한 포터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엔 공포가 가득했다. 살해된 사람 앞에 섰을 때에는 그는 경련한 듯 떨며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안 했어요, 친구들. 그가 흐느꼈다. 맹세코, 난 안 했어. 누가 널 고발했는데? 누군가 소리쳤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포터는 얼굴을 들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인준조를 보고 외쳤다. 이봐, 인준조, 절대 말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이 칼 네 거지? 보안관이 칼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포터는 쓰러질 뻔했지만 사람들이 붙잡아 땅에 앉혔다. 그가 말했다. 뭔가가 말했어. 돌아가서 가져오지 않으면. 그는 몸서리치며 힘없는 손으로 흔들며 말했다. 말해, 조. 말해. 더 숨길 필요 없어. 톰과 헉은 벙어리처럼 서서 이 냉혹한 거짓말쟁이가 태연히 거짓을 늘어놓는 걸 들었다. 그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그의 머리를 내리칠 거라 기대했지만 그게 늦어지는 게 놀라웠다. 그가 말을 마치고도 멀쩡히 서 있자 그들이 망설이던 맹세를 깨고 포터를 구하려던 충동은 사라졌다. 이 악당은 분명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고 그런 존재의 소유물을 건드리는 건 치명적인 터였다. 왜 떠나지 않았어? 왜 여기 왔어? 누군가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포터가 신음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어. 그는 다시 흐느꼈다. 몇 분 뒤 신문에서 인준조는 똑같이 침착하게 맹세하려 증언을 반복했다. 소년들은 번개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며 조가 악마와 거래했다는 믿음을 굳혔다. 그는 이제 그들에게 가장 무시무시하고 매혹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속으로 기회가 되면 밤에 그들을 감시해 그의 무서운 주인을 엿보고 싶다고 다짐했다. 인준조는 살해된 사람의 시체를 들어 마차에 싣는 걸 도왔다. 군중 사이엔 상처에서 피가 조금 샜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년들은 이 행운이 의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길 바랐지만 실망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그게 일어난 건 머프포터가 3피트 이내에 있을 때야. 톰의 무서운 비밀과 양심의 가책은 일주일 동안 그의 잠을 방해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때 시드가 말했다. 톰, 네가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절반은 깨 있었어. 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눈을 내렸다. 나쁜 징조야. 이모 폴리가 심각하게 말했다. 무슨 고민이니, 톰? 아무것도요. 난 아는 거 없어요. 하지만 톰의 손은 떨리며 커피를 흘렸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말들을 했어. 시드가 말했다. 어젯밤에 피야. 그게 피야. 이렇게 넌 계속 말했어.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마. 말할게. 라고 했지. 뭘 말할 거야 대체? 뭐 말하는 거야? 톰의 눈앞이 어지러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다행히 이모의 얼굴에서 걱정이 사라지며 무심코 톰을 구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 끔찍한 살인 때문이야. 나도 거의 매일 밤 그 꿈을 꿔. 가끔 내가 한 거라고 꿈꾸지.
메리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드는 만족한 듯했다. 톰은 그럴듯한 핑계로 얼른 자리를 떴고 그 후 일주일 동안 치통을 핑계로 매일 밤 턱을 묶었다. 그는 시드가 매일 밤 깨어있어 그를 지켜보고 자주 붕대를 풀고 귀를 기울인 뒤 다시 묶는 걸 몰랐다. 톰의 마음의 고통은 점차 줄어들었고 치통은 귀찮아져 버렸다. 시드가 톰의 잠꼬대에서 뭔가를 알아냈다 해도 입을 다물었다. 톰은 학교 친구들이 죽은 고양이로 계속 신문을 하는 바람에 괴로움이 끊이지 않았다. 시드는 톰이 이런 신문에서 단 한 번도 주도적이지 않은 걸, 또 증인으로도 나서지 않는 걸, 그리고 신문을 피하려는 걸 눈치챘다. 시드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신문도 유행이 지나 톰의 양심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이 슬픈 기간 동안 톰은 매일 기회를 엿보다 작은 감옥 장살로 살인자에게 몰래 위로의 물건을 전했다. 감옥은 마을 끝 습지대의 작은 벽돌 건물로 경비도 없었다. 거의 비어있는 곳이었다. 이 작은 선행은 톰의 양심을 크게 달랬다. 마을 사람들은 인준조를 시체 도굴로 곤봉으로 때리고 깃털을 붙인 뒤 말리려 했지만 그의 무서운 성격 때문에 선뜻 나설 의가 없었다. 결국 그 계획은 흐지부지 되었다. 그는 신문에서 무덤 도굴은 언급하지 않고 싸움부터 시작해 재판은 당분간 미뤄졌다. 제16장. 점심 후 일행은 모두 모래톱에서 거북이알을 찾으러 나섰다. 그들은 막대기로 모래를 찔러 부드러운 곳을 찾으면 무릎을 꿇고 손으로 팠다. 한 구멍에서 50-60개의 알을 찾기도 했다. 완벽히 둥글고 영국 호두보다 약간 작은 하얀 알들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만난 계란 프라이 파티를 열었고 금요일 아침에도 또 열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모래톱으로 달려가 서로를 쫓아다녔다. 옷을 하나씩 벗으며 뛰다가 결국 알몸이 되어 얕은 물에서 강한 물살을 헤치며 놀았다. 물살은 가끔 그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했고 그때마다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때론 무리를 지어 손바닥으로 서로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물보라를 피하려 얼굴을 돌리다 점점 가까워져서 결국 붙잡고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모두 얽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을 뿜으며 웃고 숨을 헐떡이며 그러면서 올라왔다. 지쳤을 때 그들은 뜨거운 모래 위에 벌러덩 누워 모래를 몸에 덮었다. 그러다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처음부터 다시 반복했다. 마침내 그들의 맨살이 살색 타이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모래에 원을 그리고 서커스를 열었다. 모두가 광대가 되고 싶어 했다. 다음으로 구슬을 꺼내 너클과 링토와 킵스를 했다. 하지만 곧 지겨워졌다. 조와 혹은 다시 수영을 했지만 톰은 바지를 벗다가 방울뱀 꼬리 장식을 잃어버린 걸 알았다. 이 신비한 부적이 없이 어떻게 경련을 피해낸지 의아해하며 다시 찾을 때까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쯤 다른 소년들은 지쳐 쉬고 싶어 했다. 그들은 점차 흩어져 우울에 빠졌고 강 건너 마을을 바라보며 그리움에 젖었다. 톰은 큰 발가락으로 모래에 100키를 썼다가 나약한 자신에게 화가 나 지웠다. 하지만 다시 썼다.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지우고 유혹을 피하려 다른 소년들을 모아 합류했다. 하지만 조의 기운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향수병에 걸려 비참함을 견딜 수 없었다. 눈물이 고였다. 헉도 우울했다. 톰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았다. 그는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된 비밀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반항적인 우울함이 곧 깨지지 않으면 꺼내야 할 터였다. 그는 밝은 척 말했다. 이 섬에 예전에 해적들이 있었을 거야. 다시 탐험하자.
어딘가 보물을 숨겨놨을걸? 썩은 상자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걸 찾으면 기분이 어떨까? 하지만 그 말은 약한 열정만 불러일으켰고 대답 없이 사라졌다. 톰은 다른 유혹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낙담스러운 일이었다. 존은 막대기로 모래를 쑤시며 침울해 보였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만하자 친구들, 집에 가고 싶어. 너무 외로워. 안 돼, 조. 곧 나아갈 거야. 톰이 말했다. 여기 낚시 생각해봐. 낚시 관심 없어.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조, 이렇게 멋진 수영 장소는 없다고. 수영도 별로야. 누가 가지 말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재미없어. 집에 갈 거야. 야, 아기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보지? 그래, 엄마 보고 싶어. 너도 엄마 있으면 그럴걸? 너보다 내가 아기는 아니거든. 조는 조금 훌쩍였다. 좋아, 울보는 엄마한테 보내주자. 헉, 불쌍한 녀석. 엄마 보고 싶지? 보내줄게. 헉, 넌 여기 좋은 거지? 우리랑 남을 거야, 그렇지? 헉은 그래 라고 했지만 전혀 진심은 아니었다. 평생 너랑 말 안 할 거야. 조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제 됐지? 그는 우울하게 멀어져 옷을 입기 시작했다. 누가 신경 쓴대? 톰이 말했다. 너 필요 없어. 집에 가서 놀림이나 받아. 멋진 애적이네. 헉이랑 나야말로 아기가 아니지. 우린 남는다. 헉, 저 녀석 가고 싶으면 가라지.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지만 톰은 불안했다. 조가 침울하게 옷을 입는 걸 보니 걱정이 됐다. 헉이 조의 준비를 갈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불길한 침묵을 지키는 것도 불편했다. 마침내 조는 아무 말 없이 일리노이 강변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헉을 쳐다봤다. 헉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내렸다. 그가 말했다. 나도 가고 싶어, 톰. 어차피 외로웠는데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아. 우리도 가자, 톰. 안 가. 너희 다 가고 싶으면 가. 난 남는다. 톰, 나도 가는 게 아니야. 가. 누가 막아? 헉은 흩어진 옷을 주우며 말했다. 톰,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다시 생각해봐. 강변에서 기다릴게. 그럼 엄청 오래 기다려야 할 거야. 헉은 슬프게 떠났다. 톰은 그를 바라보며 자존심을 버리고 같이 가고 싶은 강한 욕망이 일어났다. 그는 소년들이 멈추길 바랐지만 그들은 천천히 걸어갔다. 갑자기 외롭고 고요해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존심과 마지막 싸움을 벌인 뒤 동료들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기다려! 기다려! 할 말이 있어! 그들은 멈춰 돌아섰다. 톰이 다가가 비밀을 풀기 시작했다. 그들은 침울하게 들었지만 그의 의도를 깨닫자 전투 함성을 지르며 멋져! 라고 외쳤다. 처음부터 말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톰은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그 비밀이 그들을 오래 붙잡지 못할까봐 마지막 카드로 아껴둔 것이었다. 소년들은 기쁘게 돌아와 다시 신나게 놀았다. 톰의 엄청난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며 그 천재성을 찬양했다. 만난 계란과 생선 요리 후 톰은 담배 피우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조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헉은 파이프를 만들어 채웠다. 이 초보자들은 포도농굴로 만든 시가만 비워봤는데 그건 혀를 아프게 하고 남자답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들은 팔꿈치를 쥐고 조심스레 담배를 피웠다. 연기는 불쾌했고 약간 토할 뻔했지만 톰이 말했다. 이게 다야. 이걸 알았으면 진작 배웠을걸. 나도. 조가 말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걸 볼 때마다 하고 싶었는데 할 줄 몰랐어. 톰이 말했다. 나도 그랬어, 헉.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들었지? 헉이 말해줄 거야. 그래, 수없이. 헉이 말했다.
나도 100번은 했지. 톰이 말했다. 도축장에서 한번 기억나 헉? 밥 테너, 조니 밀러, 제프 대처가 있었어. 맞아. 헉이 말했다. 내가 흰 골뱅이 잃은 다음 날이었어. 아니, 그 전날. 봤지? 내가 말했잖아. 톰이 말했다. 헉이 기억해. 이 파이프 하루 종일 피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가 말했다. 안 어지러워. 나도. 톰이 말했다. 하루 종일 비울 수도 있어. 제프 대처는 못할걸? 제프 대처 두 모금이면 아마 쓰러질 거야. 한번 해보라지. 맞아. 조니 밀러도 보고 싶다. 나도. 조가 말했다. 조니 밀러는 한 모금도 못 비웠을걸? 그렇지. 조, 친구들이 지금 우리 보는 거면 좋겠다. 나도. 야, 이거 비밀이다. 나중에 친구들이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조, 파이프 있어? 한 대 피우고 싶네 라고 할게. 넌 아무렇지 않게 응, 내 오래된 파이프랑 다른 것도 있어. 근데 담배가 별로야. 이렇게 말해. 내가 괜찮아, 독하면 돼 라고 하면 우린 파이프 태연하게 꺼내서 피우는 거야. 그럼 다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멋질 거야, 톰. 지금 했으면. 나도. 우리가 해적질하면서 배웠다고 하면 같이 하는 걸 후회할걸? 당연하지. 당연히 그럴 거야. 대화는 계속됐지만 점차 느려지고 끊겼다. 침묵이 길어졌다. 침뱉기가 엄청 늘었다. 그들의 뺨 안쪽은 분수처럼 뻐묻고 혀 밑은 물이 차오를 지경이었다. 목구멍으로 약간 넘쳤고 곧 구역질이 났다. 둘 다 창백해지고 비참해 보였다. 조의 파이프가 힘없이 손에서 떨어졌다. 톰의 것도 마찬가지였다. 분수가 미친 듯이 뿜었고 펌프는 필사적으로 물을 보냈다. 조가 약하게 말했다. 칼 잃어버렸어. 찾아와야겠어. 톰은 떨리는 입술로 더듬으며 말했다. 도와줄게. 저쪽으로 가. 난 샘 근처에서 찾아볼 테니까. 헉, 너 올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찾을 수 있어. 헉은 다시 앉아 1시간을 기다렸다. 너무 외로워 동료들을 찾으러 갔다. 그들은 숲속 멀리 떨어져 있었고 둘 다 창백한 얼굴로 곤히 자고 있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된 듯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그들은 말이 없었다. 겸손한 표정이었다. 헉이 식사 후 파이프를 준비하여 그들의 곳도 채우려 하자 그들은 몸이 안 좋다며 거절했다. 점심때 먹은 게 맞지 않았다고. 자정쯤 조가 깨어나서 소년들을 불렀다. 공기엔 불길한 무거움이 깔려 있었다. 소년들은 모여 불 곁에 위안을 찾았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불은 따뜻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고요는 계속되었다. 불빛 너머는 모두 어둠에 삼켜졌다. 곧 희미한 빛이 나뭇잎을 잠깐 비추다 사라졌다. 조금 더 강한 빛이 왔다. 또 하나, 희미한 신음이 숲 사이 가지 사이로 한숨 지나가며 그들의 뺨을 스쳤다. 그들은 밤의 정령이 지나간다고 상상하며 떨었다. 잠시 멈췄다. 갑자기 섬광이 밤을 낮으로 바꿨다. 발밑에 풀잎 하나하나가 선명했다. 새 소년의 하얗고 겁먹은 얼굴도 보였다. 깊은 천둥이 하늘을 굴러 멀리서 희미해졌다. 차가운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며 불씨를 흩뿌렸다. 또 한 분의 강렬한 섬광이 숲을 비췄고 바로 뒤에 머리 위 나무 꼭대기를 찢을 듯한 굉음이 터졌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다. 큰 빗방울이 잎사귀에 떨어졌다. 빨리 텐트로! 톰이 소리쳤다. 그들은 뿌리와 덩굴에 걸려 넘어지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맹렬한 바람이 나무 사이로 울부짖었다. 섬광이 연달아 터졌고 귀를 찢는 천둥이 이어졌다. 쏟아지는 비와 폭풍이 땅을 휩쓸었다. 소년들은 서로를 불렀지만 바람과 천둥이 목소리를 삼켰다. 하나 둘 텐트 아래로 기어들어 춥고 겁에 질린 채 물에 젖었다.
하지만 불행 속에서도 동료가 있었다는 게 위안이었다. 낡은 돛이 펄럭여 대화는 불가능했다. 폭풍은 점점 거세졌고 돛이 고정에서 벗어나 바람에 날아갔다. 소년들은 손을 잡고 강변의 큰 떡갈나무 아래로 달렸다. 폭풍은 절정이었다. 하늘의 번개는 아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밝혔다. 휘는 나무, 거품이는 강, 흩날리는 물보라, 멀리 비에 젖은 절벽의 희미한 윤곽. 가끔 거대한 나무가 항복하며 어린 나무를 쓰러뜨렸다. 천둥은 귀를 찢는 폭발로 터졌다. 폭풍은 섬을 갈기갈기 찢고 불태우고 물에 잠기게 하고 날려버리고 모든 생물을 귀멸시키려는 듯 했다. 집 없는 어린 머리들에겐 거친 밤이었다. 마침내 폭풍이 약해지며 물러갔다. 평화가 돌아왔다. 소년들은 캠프로 돌아갔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침대였던 큰 플라타노스가 번개에 맞아 폐허가 된 걸 보고 감사했다. 그들이 그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프는 모두 젖었고 모닥불도 꺼졌다. 그들은 또래처럼 무모해 비를 대비하지 않았다. 젖고 추운 그들은 낙담했다. 하지만 큰 통나무 아래 손바닥 정도의 마른 부분을 발견했다. 그들은 보호된 통나무 밑에서 껍질과 조각을 모아 인내로 불을 살렸다. 죽은 가지를 쌓아 활활 타는 화로를 만들자 다시 기뻤다. 그들은 삶은 햄을 말려 잔치를 벌이고 불 곁에 앉아 자정의 모험을 장대하게 이야기하며 아침까지 보냈다. 마른 잠자리는 없었다. 해가 떠오르며 졸음이 밀려왔다. 그들은 모래톱에 누워 잠들었다. 뜨거운 햇볕에 타들어가며 아침을 준비했다. 식사 후 그들은 뻣뻣하고 다시 향수병에 걸렸다. 톰은 그 징후를 보고 해적들을 달랬다. 하지만 그들은 구슬, 서커스, 수영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비밀을 꺼내 약간의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 기운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새 계획을 제안했다. 잠시 해적을 멈추고 인디언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아이디어에 끌렸다. 곧 알몸이 되어 검은 진흙으로 얼룩말처럼 줄을 그었다. 모두가 추장이어야 했다. 그들은 숲을 달려 영국 정착지를 공격했다. 곧 세 부족으로 나뉘어 매복하여 전투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공격했다. 수천 명을 죽이고 피했다. 피로 물든 날이었고 그래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저녁 시간에 캠프에 모여 배고프고 행복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적대적인 인디언들은 평화협정 없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었다. 평화의 파이프를 피우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다른 방법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두 야만인은 해적이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최대한 맑게 파이프를 꺼내 순서대로 피웠다. 그들은 야만인이 되어 기뻤다. 이제 칼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약간 피울 수 있었고 심하게 아프지 않았다. 이 가능성을 낭비하지 않으려 그들은 저녁 후 조심스레 연습했고 꽤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그들은 녀석 부족을 가죽 벗기는 것보다 새 기술에 더 자랑스러웠다. 제33장. 몇 분 만에 소식이 퍼졌고 12척의 작은 배에 사람들이 올라 맥두걸 동굴로 향했다. 곧 여객선도 승객을 가득 싣고 따라갔다. 톰 소여는 대처판사가 탄 배에 있었다. 동굴 문이 열리자 희미한 황혼 속에서 비극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인준조가 땅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문틈에 바짝 붙어 자유로운 세상과 빛과 기쁨을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본 듯했다. 톰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비참한 자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경험으로 알았다. 연민이 일었지만 동시에
이 잔혹한 추방자에 대한 두려움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으며 안도감이 밀려왔다. 인준조의 보이 나이프가 곁에 있었고 칼날은 둘로 부러져 있었다. 문의 큰 기둥은 힘들게 깎여 있었다. 하지만 소용없는 노동이었다. 문 밖은 단단한 바위로 칼은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유일한 피해는 칼 자체였다. 바위가 없었어도 소용없었다. 기둥을 완전히 자르더라도 인준조는 문 아래로 몸을 밀어 넣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시간을 보내고 고통받는 마음을 달래려 깎았을 뿐이다. 보통 동굴 입구엔 관광객들이 남긴 촛불 조각이 여러 개 있었지만 지금은 없었다. 그는 그것을 찾아 먹었다. 박쥐 몇 마리도 잡아먹었고 발톱만 나왔다. 불쌍한 그는 굶어 죽었다. 근처엔 종류석이 오랜 세월 물방울로 자라고 있었다. 그는 종류석을 부러뜨리고 그 위에 돌을 놓아 얕은 구멍을 파서 3분마다 떨어지는 귀한 물방울을 받았다. 24시간의 디저트 스푼 하나 분량이었다. 그 물방울은 피라미드가 새로울 때, 트로이가 함락될 때, 로마의 기초가 세워질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복자가 대영 제국을 세울 때, 콜럼버스가 항해할 때, 렉싱턴 학살이 소식일 때도 떨어졌다. 지금도 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오후와 전통의 황혼 속으로 가라앉아 망각의 깊은 밤에 삼켜질 때에도 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의 목적과 사명이 있을까? 이 물방울은 5000년간 참을성 있게 떨어져 이 덧없는 인간벌레의 필요를 위해 준비된 걸까? 1만 년 뒤 또는 다른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관없다. 그 불쌍한 혼혈이 귀한 물방울을 받으러 돌을 판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관광객은 맥두걸 동굴의 놀라움 중 그 애처로운 돌과 느린 물방울을 가장 오래 바라본다. 인준조의 컵은 동굴의 경이 목록에서 첫 번째다. 알라딘의 동굴도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인준조는 동굴 입구 근처에 묻혔다. 마을과 7마일 내 농장과 작은 마을에서 배와 마차로 사람들이 몰려왔다. 아이들과 음식을 가져와 교수형만큼은 아니어도 장례식이 꽤 만족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이 장례식은 한 가지를 멈췄다. 인준조의 사면을 위한 주지사 청원이었다. 청원은 많은 서명을 받았고 눈물과 웅변의 모임이 열렸으며 감상적인 여성의원회가 깊은 애도 속에서 주지사를 찾아가 그의 자비를 빌며 의무를 짓밟아달라고 애원했다. 인준조는 마을 시민 5을 죽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게 뭐 어떤가. 그가 사탄 본인이었다 해도 약한 이들은 사면 청원에 이름을 줬고 늘 고장난 눈물샘에서 눈물을 떨어뜨렸을 터였다. 장례식 다음날 아침, 톰은 헉을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다. 헉은 이미 웰시맨과 더글라스 미방인에게 톰의 모험을 들었지만 톰은 그들이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헉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말했다. 뭔지 알아. 2번 동굴에 들어갔지만 위스키밖에 없었지. 누가 너라고 말 안 했지만 위스키 소동 듣자마자 너일 거라고 짐작을 했어. 돈 못 찾으니 나한테 말 안 했지. 그렇지? 톰, 우린 그 보물 못 찾을 거야. 헉, 내가 그 주점 주인에 대해서 말한 적 없잖아. 내가 피크닉 간 토요일에 주점은 멀쩡했어. 너 그날 밤 거기 감시했잖아. 기억나? 맞아, 세상에. 1년 전 같네. 그날 밤 내가 인준조를 미망인 집까지 따라갔었지. 네가 따라갔다고? 응, 입 다물어. 인준조에게 친구들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나한테 앙심 품고 못된 짓 할까봐. 내가 아니었으면은 그는 지금 텍사스에 있었을 거야. 헉은 톰에게 자신의 모험을 비밀로 털어놓았다. 톰은 웰시맨의 이야기만 들었었다. 그래, 헉이 본론으로 들어와 말했다. 2번에서 위스키 훔친 놈이
돈도 훔쳤을 거야. 어쨌든 우리에겐 끝난 거지. 헉, 그 돈은 2번밖에 없었어. 뭐? 헉은 톰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 톰, 돈의 흔적 다시 찾았어? 헉, 그건 동굴 안에 있어. 헉의 눈이 빛났다. 다시 말해 톰, 돈은 동굴 안에 있어. 톰, 진짜야. 장난 아니지? 진짜야 헉. 나 지금 살면서 제일 진지해. 나랑 같이 들어가서 꺼낼래? 당연하지. 길을 표시해서 안 잃어버리게 하면 갈게. 전혀 문제 없어. 와, 최고야 최고. 왜 돈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헉, 들어가 보면 알아. 못 찾으면은 내 무기랑 내가 가진 전부 다 줄게. 정말이야. 좋아, 약속이야. 언제? 지금. 너 괜찮다면. 너 힘 괜찮겠어? 동굴 깊이 들어가야 해? 나 사나흘 정도 걸었는데 1마일 이상은 못 걸을 거야 톰. 아마도. 다른 사람이라면 5마일은 가야겠지. 헉, 하지만 나만 아는 지름길이 있거든. 내가 배로 바로 데려갈게. 내가 배 띄우고 다시 끌고 올게. 너 손 안 대도 돼. 바로 가자 톰. 좋아. 빵이랑 고기, 파이프, 작은 자루 몇 개랑 실 몇 개, 그리고 요즘 나온 루시퍼 성냥이 필요하거든. 전에 거기 있을 때 그게 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정오가 조금 지나 소년들은 주인이 없는 작은 배를 빌려 즉시 출발했다. 동굴 계곡 아래 몇 마일 지점에서 톰이 말했다. 이 절벽은 동굴 계곡부터 쭉 똑같아 보여. 집도 목재소도 덤불도 다 비슷해. 그런데 저기 산사태에 났던 하얀 곳 보여? 그게 내 표식이야. 이제 상륙할게. 그들은 배를 댔다. 헉, 여기 서서 낚싯대로 내가 나온 구멍 건드릴 수 있어. 찾아봐. 헉은 주위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톰은 오리나무 덤불숲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말했다. 여기야 봐, 헉. 이 나라에서 제일 아늑한 구멍이야. 절대 말하지도 마. 강도가 되려면 이런 곳이 필요했는데 어디서 찾을지 고민이었어. 이제 찾았으니까 비밀로 할 거야. 조 하퍼랑 벤 로저스만 들여보낼 거야. 깽단이 있어야 멋지니까 톰 소여의 갱. 멋지지 헉? 아, 진짜 멋져 톰. 누구를 털까? 야, 누구든 매복해서 습격하는 거야. 그게 보통 방식이지. 죽일까? 항상은 아니야. 동굴에 가둬서 몸값을 내놓게 해. 몸값이 뭐야? 돈. 친구들에게 최대한 돈을 모으게 해. 1년 동안 안 모으면 그때 죽이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야. 여자는 안 죽여. 가만두기만 해. 항상 아름답고 부자고 엄청 겁먹지. 시계 같은 건 빼앗아도 모자를 벗고 정중히 말해야 해. 책 보면 강도가 제일 예의 바르거든. 여자들은 동굴에서 1주일, 2주일을 지나면 울음을 멈춰. 그러다가 떠나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가거든. 책에 그렇게 다 나와. 와, 진짜 멋져 톰. 해적보다 나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선 집이랑 서커스랑 가까우니까. 준비가 끝나자 소년들은 구멍으로 들어갔다. 톰이 앞장섰다. 그들은 터널 끝까지 힘들게 갔다가 꼬아서 묶은 연실을 고정하고 계속 갔다. 몇 걸음 만에 샘에 도착했다. 톰은 온몸이 떨렸다. 그는 벽에 붙은 촛불 심지 조각을 보여주며 자신과 베키가 그 불꽃이 꺼지는 걸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소년들은 이제 속삭였다. 장소의 고요와 어둠이 그들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들은 톰의 다른 복도를 따라 뛰어내리는 곳에 도착했다. 촛불은 그곳이 절벽이 아니라 이 30피트 놀이의 가파른 진흙 언덕임을 밝혔다. 톰이 속삭였다. 이제 뭔가 보여줄게 헉. 그는 촛불을 높이 들며 말했다. 모퉁이 저 멀리 봐. 저기. 큰 바위 위에 촛불 연기로 그린 거. 톰, 그거 십자가야. 이제 내 2번이 어디지? 십자가 아래라며. 저기가 인준조가 촛불을 들이댄 곳이야 헉.
헉은 신비로운 표식을 한참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톰, 여기서 나가자. 뭐? 보물을 두고? 응, 두고. 인준조의 유령이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아니야, 헉. 유령은 그가 죽은 곳, 동굴 입구, 여기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있을 거야. 아니, 톰. 돈 근처에 있을 거야. 유령의 방식을 내가 알아. 톰은 헉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웠다. 불안이 커졌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봐, 헉. 우리가 바보야. 인준조의 유령이 십자가에 있는 곳에 올 리가 없잖아. 그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 톰, 그 생각은 못했어. 맞아. 그 십자가는 우리 행운이야. 내려가서 상자를 찾아보자. 톰이 먼저 진흙 언덕의 거친 계단을 파며 내려갔다. 헉이 따랐다. 큰 바위가 있는 작은 동굴에서 4개의 통로가 나왔다. 3개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바위 기슭에 가까운 통로에서 작은 공간을 찾았다. 담요가 깔려있고 낡은 멜빵, 베이컨 껍질, 2-3마리 닭의 뼈가 있었다. 하지만 돈 상자는 없었다. 그들은 그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헛수고였다. 톰이 말했다. 그가 십자가 아래라고 했어. 여기가 십자가 아래에 제일 가까워. 바위 밑은 단단한 땅이라 불가능해. 그들은 다시 찾았지만 낙담하며 앉았다. 헉은 아무 제안도 못했다. 톰이 말했다. 이봐, 헉. 이 바위 한쪽에 발자국과 촌놈이 있어. 다른 쪽엔 왜 없지? 왜지? 돈은 바위 밑에 있을 거야. 진흙을 내가 파볼게. 나쁜 생각이 아니야, 톰. 헉이 활기차게 말했다. 톰은 진짜 바울로 나이프를 꺼내 4인치도 안 파서 나무에 닿았다. 야, 헉, 들었어. 헉도 파기 시작했다. 곧 판자가 드러났고 그걸 치웠다. 바위 밑으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틈이 있었다. 톰은 그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최대한 뻗었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탐험하고자 했다. 몸을 숙여 좁은 길을 따라 오른쪽, 왼쪽으로 구불구불 갔다. 헉이 뒤따랐다. 톰이 짧은 구비를 들며 외쳤다. 세상에, 헉, 이거 봐. 보물상자였다. 작은 동굴에 빈 화약통, 가죽 케이스에 총 2자루, 낡은 목화신 몇 켤레, 가죽 벨트, 물에 젖은 잡동사니와 함께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헉이 바랜 동전을 손으로 훑으며 말했다. 와, 톰, 우리 이제 부자야. 헉, 늘 찾을 줄 알았어. 믿기 힘들지만 진짜 찾았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끌어내자, 얼른. 내가 들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 상자는 약 50파운드였다. 톰은 어색하게 들 수 있었지만 편히 옮길 순 없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가 말했다. 그날 유령의 집에서 무겁게 들고 갔지. 작은 자루 가져온 게 정말 잘한 거야. 돈은 곧 자루에 담겼고 소년들은 그것을 십자가 바위로 옮겼다. 이제 총이랑 다른 거 가져오자. 헉이 말했다. 아니야, 헉, 그대로 둬. 강도질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야. 거기 두고 거기서 향연도 열자. 향연하기엔 최고의 장소야. 향연이 뭐야? 모르지. 하지만 강도들은 항상 향연을 해.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지. 가자, 헉. 너무 오래 있었어. 늦었을 거야. 배고프네. 배에서 밥 먹고 담배도 피우자. 그들은 오리나무 덤불로 나와 조심스레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배에서 점심을 먹고 담배를 피웠다.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며 그들은 배를 띄웠다. 톰은 긴 황혼 동안 강변을 따라 헉과 즐겁게 수다를 떨며 배를 몰았고 어두워진 후 상륙을 했다. 이제 헉, 톰이 말했다. 돈을 미망인 창고 다락에 숨길게. 아침에 와서 세고 나눌 거야. 그리고 숲속에 안전한 곳을 찾자. 여기 조용히 있어. 내가 베니 테일러의 작은 마차 훔쳐올 테니까 금방이야. 그는 사라졌다가 곧 마차를 끌고 돌아와 2개의 작은 자루를 싣고 낡은 헝겊을 덮었다. 마차를 끌며 갔다. 웰시맨 집에 도착해 쉬려고 멈췄을 때 웰시맨이 나와 말했다.
이봐, 누구야? 헉이랑 톰 소여예요. 좋아, 따라와.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 서둘러. 내가 마차 끌게. 왜 이렇게 무거워? 뭐 벽돌이야? 아니면 오래된 금속? 오래된 금속이요. 톰이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마을 애들은 주물 공장에 팔 6센트짜리 고철 찾느라고 정직한 일로 2배 벌 시간도 낭비해. 그게 인간 본성이지. 서둘러. 소년들은 왜 서두르는지 물었다. 신경 쓰지 마. 더글러스 미망인 집에 가면 알게 될 거야. 헉은 늘 억울하게 비난받던 터라 걱정하며 말했다. 존스 씨,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웰시맨이 웃었다. 글쎄 헉, 잘 모르겠네. 너랑 미망인 사이 안 좋니? 아니요, 미망인은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럼 뭐가 겁나니? 헉의 느린 머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톰과 함께 미망인의 응접실로 밀려 들어갔다. 존스 씨는 마차를 문 근처에 두고 따라 들어갔다. 그곳은 화려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고 마을의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대처 가족, 하퍼 가족, 로저스 가족, 이모 폴리, 시드, 메리, 목사, 신문 편집자 등 모두 최고의 옷을 입고 있었다. 미망인은 두 소년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진흙과 촛농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모 폴리는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며 톰에게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건 두 소년이었다. 존스 씨가 말했다. 톰이 집에 없어서 포기했는데 문 앞에 헉이랑 톰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급히 데려왔죠. 잘했어요. 미망인이 말했다. 따라와 얘들아. 그녀는 그들을 침실로 데려가 말했다. 씻고 옷 갈아입어. 여기 새 옷 2벌 있어. 셔츠, 양말 전부 다. 헉 거야. 아니 고마워할 거 없어. 헉, 존스 씨가 하나 사고 내가 하나 샀어. 둘 다 맞을 거야. 입어. 우리가 기다릴게. 깔끔해지면 내려와.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